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 AI의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죠.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질문을 하는가인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만의 시각과 의견을 담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는 만큼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걸 서로 존중한다면 우리는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을 하고 보다 나은 대안과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며칠 전이죠. 지난 3월 1일 새벽 2시경에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번화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형 SUV를 몰고 술집 야외 테라스와 거리를 향해서 권총과 소총을 교대로 난사하니 끔찍한 공격으로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었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은 이란 국기가 그려진 셔츠를 입고 알라의 소유라는 문구가 적힌 후드티를 입은 53세의 세네갈계 미국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그의 차량에서는 코란이 발견되었고 FBI는 즉각 이 사건을 전날 벌어진 미국의 이란 공습과 연관된 보복성 테러의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어요. 현재 FBI와 미 국토안보부 DHS죠. 이 미 국토안보부는 이란의 배후 조정을 받거나 자생적으로 동조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미국 본토 곳곳에서 언제든 추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대테러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이란계 이민자가 밀집한 로스앤젤레스, LA부터 뉴욕의 한복판, 심지어 샌디에고의 핵심 해군 기지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이 보복의 공포에 떨고 있죠. 다른 나라의 하늘에 무감각하게 쏟아부었던 미사일은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부메랑이 되어 미국인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스피커들은 단 하루 전 바다 건너 중동 땅에서 벌어진 또 다른 학살에 대해서는 냉담하거나 침묵을 지켜요. 현지 시각 2월 28일 오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른바 에픽 퓨리라는 작전으로 이란 남부 초등학교에 정밀 타격 미사일이 떨어졌죠.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무려 165명의 어린 소녀, 7살에서 12살이죠. 이 어린 소녀들이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9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엔과 유네스코 그리고 말랄라 유사프자이 같은 인권운동가들이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자 끔찍한 민간인 학살이라며 절규했지만 서방 언론들은 이 거대한 살상의 주어를 교묘히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저 위대한 미국이 절대 악 이란을 무찌르기 위한 작전 수행 중 발생한 어쩔 수 없는 부수적 피해이자 정당한 방어 행위로 포장하죠. 그러나 현장의 참상은 서구의 그 어떤 수사로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며칠 후 현지에서는 굴착기로 100개가 넘는 묫자리를 한꺼번에 파내며 희생된 아이들의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그 아이들이 대체 미국에 무슨 위협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폭격이 이란 시민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 서방의 오만한 프레임 뒤에는 정작 이란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참담한 생존 딜레마가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최근 반정부 시위에서 부패한 신정 정권의 총탄에 친구들을 잃었던 이란의 청년들조차 외세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는 현실 앞에서는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토로하고 있죠. 이들에게 미국의 미사일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맹목적인 사륙일 뿐입니다. 미국의 영토에서 벌어진 개인의 폭력은 국가안보가 뒤흔드는 테러가 되고 자신들이 국제법을 어기고 타 주권 국가에 선제 공격을 가한 국가 단위의 폭력은 합법적 방어가 되는 이중잣대예요. 이는 국제정치라는 무대 위에서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써내려온 기만의 서사입니다. 카르마는 반드시 카르마를 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고한 165명의 아이들을 폭탄으로 죽이는 작용을 일으켜 놓고 반대로 날라오는
반작용의 총알 앞에서 미국은 대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며 성장한 저에게는 이 미국 중심의 팝 컬처와 할리우드 영화, 서구 언론은 세계를 해석하는 거의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서구 중심의 불균형적이고 기만적인 프레임을 진실로 믿고 살았죠. 어린 시절부터 스크린을 가득 채운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미군이나 CIA는 언제나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고뇌하는 영웅들이었고, 중동의 아랍인들은 영문도 모를 분노에 차서 폭탄조끼를 입고 돌진하는 야만적인 광신도처럼 보였습니다. 백인 엘리트 지식인들이 쓴 책을 세상의 진리처럼 흡수하고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이념적 지형을 그대로 이식해온 한국 정치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서양은 절대 선, 중동은 절대 악이라는 거대한 매트릭스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미국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경멸한다. 미국 시리즈 홈랜드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타국의 오랜 역사와 복잡한 딜레마를 결코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해야 하고, 자신들이 쏘아올린 미사일에 희생당하는 아이들에게 도덕적 가책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비이성적인 괴물로 깎아내리고 철저히 타자화합니다. 그래야만 양심의 가책 없이 폭격기 버튼을 누르고 방산주 상승에 미소 지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제국주의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폭력의 연대기는 우리 대중의 머릿속에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2001년 9.11 테러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불법 침공의 명분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팩트는 반대입니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을 견제하겠다는 핑계로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며 키워낸 탐욕스러운 개입이 훗날 알카에다의 9.11 테러라는 끔찍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9.11 테러를 핑계로 미국이 중동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라크 침공의 권력 공백 속에서 아이시스가 탄생했고, 이는 다시 파리의 바타클란 극장의 테러로 이어졌습니다. 작용이 반작용을 낳고 그 반작용이 다시 더 거대한 폭력을 잉태하는 이 지독한 피해 무한 루프라고 할 수 있죠. 이 거대한 폭력의 순환 속에서 서방 언론의 프레임은 위선의 극치를 달립니다. 왜 서구 언론에서 이스라엘은 늘 무결한 피해자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에 대한 서구 사회의 심리적, 역사적 부채의식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의 철옹성이 되었죠. 서구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즉각 반유대주의라는 주원구시로 돌아오고, 이는 정치인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유창한 영어로 서방 언론에 인터뷰하는 이스라엘 대변인들의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주도하지만, 팔레스타인이나 이란 민중의 절규는 서구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서구의 뒤틀린 부채의식이 만들어낸 이스라엘의 횡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걸까요? 한때는 저도 세계 2차 대전의 그 피해국 입장에서 유대인의 상처 깊은 역사를 안타까워한 적도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구 언론 중심의 편향된 가치관을 조금씩 깨어나가면서 균형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또다시 맹렬하게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죠. 트럼프, 네타냐후, 하메네이는 이미 사망했죠. 푸틴, 시진핑 등 7, 80대의 이 늙은 권력자들, 이른바 노인 과두정이 지배하는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또 비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극단적인 결정의 파국적 결과를 살아서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국내 정치적 위기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비열한 연막 전술, 이른바 웩더독의 제물로 무고한 타국의 시민들의 목숨을 태워버릴 뿐이죠. 여기서 웩더독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의 정치용어로, 권력자가 자신의 대형 스캔들이나 치부로 쏠린 대중의 분노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부의 적을 만들고 전쟁과 같은 거대한 안보 위기를 조작하는 행태를 일컫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권력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 평화와 인권 수호라는 몸통을 기꺼이 희생하며 M1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서방 권력의 기만은 같은 날 발표된 영국, 독일, 프랑스 3국의 공동성명에서 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타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이란의 어린 초등학생 소녀들 165명을 학살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이나 유감 표명도 내놓지 않았어요. 오직 핵협상 진행 중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이란의 방어 공격만을 비난하고 나섰죠. 평화와 국제법을 수호한다는 유럽의 리더들이 실상 철저한 자국중심주의와 위선으로 어떻게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보여준 행보는 비겁함의 정수였어요. 최측근 피터 만델슨이 인류 최악의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앱스타인과 엮였다는 추악한 진실이 폭로되며 정권 붕괴 위기에 몰린 그는 당초 미국의 이란 초기 공습 작전에 자국 기지 사용을 거부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스타머 총리는 결국 방어적 목적을 핑계로 디에고 가르시아 등 자국 기지를 미국에 내어주었죠. 트럼프는 그가 초기에 망설였다는 이유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그에게 조롱을 퍼부었고 스타머 총리의 자존심은 구겨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군에 내어주지도 않은 키프로스의 아크로티리 기지가 이란제 자폭 드론의 기습 공격을 받아 군인 가족들이 긴급 대피하는 비상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스타머 총리는 하원의회에 출석해서 아크로티지 기지 피격은 기지 제공 결정 때문이 아니다.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반면 독일은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원죄에 갇혀서 맹목적인 이중잣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는 것을 아예 국가의 핵심 존재 이유를 뜻하는 국가 이성으로 못 박은 바 있죠. 이란의 165명의 아이들이 희생된 참상 앞에서도 독일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선제 타격을 정당한 방어라며 흐린 눈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독일제 무기로 학살당하는 중동인들과 연대하려는 독일 내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즉각 반유대주의라는 주홍 글씨를 씌워서 폭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과거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현재 진행형인 타국의 학살에는 철저히 재갈을 물리고 이스라엘의 막대한 무기를 팔아치우며 패권에 맹종하는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 거대한 혼란을 철저히 자국의 패권을 위해 이용하는 교활함을 보여줍니다. 영국처럼 줏대 없이 미국의 보복 타겟이 되는 것은 피하면서도 영국, 독일, 프랑스 3국 성명에는 나란히 이름을 올려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명분 삼아서 더 이상 미국의 핵 우산만 믿을 수 없으니 우리 독자적으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자국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며 패권주의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모두들 겉으론 거창한 인권과 동맹의 가치를 떠들지만 이 서방 제국들에게 중동의 평화나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은 애초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국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방산이익을 챙기며 핵무력을 앞세워 패권을 유지하려는 철저한 각자도생의 심판일 뿐이죠. 이 서유럽 3국의 굴종은 같은 서방 동맹국이자 자국 내에 미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의 확고한 횡보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국제법을 위반한 정당성 없고 위험한 일방적 군사 개입이라며 정면으로 규탄했습니다. 나아가 스페인 영토 내에 있는 안달루시아의 루타 해군기지와 모론 공군기지를 미국의 이란 공격 전초기지로 내어달라는 이 미국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죠. 스페인 외무장관은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그 어떤 작전에도 우리 스페인 주권이 미치는 기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이 확고한 주권 행사로 인해 해당 기지에서 폭격 지원을 대기 중이던 미군의 KC-135 공중급유기 등 15대의 군용기들이 작전을 포기하고 독일 람슈타인 기지 등으로 쫓겨나듯 기술을 돌려야 했죠.
이 확고한 거절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3일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며 전례 없는 전략적 무역 금지라는 경제적 보복을 공식적으로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체스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보복이 두려워 세계에 해를 끼치는 전쟁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결정에 따른 모든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며 제국의 협박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현재 유럽연합과 나토 내에서 스페인처럼 미국의 불법적인 전쟁에 선명하게 반기를 드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주요 서방 외신들조차 이 스페인을 유럽 내의 완벽한 이단화로 평가할 정도죠. 베를린, 파리, 런던의 권력자들이 기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동조할 때 그들이 틀렸는데 왜 우리가 무조건 함께 서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스페인 홀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거센 압박과 경제적 보복 앞에서도 명분 없는 전쟁에는 결코 동참할 수 없다며 빗장을 걸어 잠근 스페인 총리는 강대국의 패권 논리 앞에서도 주권 국가가 어떻게 원칙을 지키고 진정으로 자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서방 동맹국 한복판에서 스페인이 고독한 이단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야를 서구 너머로 넓혀보면 미국 주류 언론이 쳐놓은 견고한 매트릭스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가 이란을 규탄한다라고 포장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국제사회란 영국이나 독일처럼 미국의 눈치를 보는 소수의 기득권 국가들에 불과하죠. 실제로 제국의 오만함을 향한 거대한 분노와 저항의 연대는 이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뒷마당 취급을 받아온 중남미의 반발이 대표적이죠.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등 중남미 지도자들은 지난 1월 미국의 베네수엘라 지도자 마두로 기습 체포와 이번 이란 공습을 묶어서 미국이 국제법을 유린하던 가장 어둡고 끔찍한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했다며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죠. 가자 학살 때부터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며 도덕적 나침판을 자처해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강대국의 이중잣대를 강도 높게 규탄하며 저항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의 억압을 겪었던 유럽의 아일랜드도 가세해 이란 초등학교의 그 165명 소녀 학살을 향해 학교에 폭탄을 던지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끔찍한 침략 범죄라며 침묵하는 유럽 강대국들에게 일침을 가했죠.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이 거대한 반발이 비단 이들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덴마크와 캐나다 같은 동맹들조차 돌아서고 있죠. 이처럼 핵심 동맹국들마저 미국의 폭주에 등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철저히 자신의 권력과 탐욕만을 위해 이 파국을 은밀하게 부추긴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왕세자는 겉으로는 공식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외교적 평화를 원한다라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 포스트 단독 폭로 기사를 통해서 그 형제인 칼리드 빈 살만 국방장관까지 동원해서 트럼프에게 수차례 사적인 밀실 전화를 걸어 지금 치지 않으면 앞으로 이란이 더 위험해진다며 폭격을 집요하게 사주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죠.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미국의 칼을 빌려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려 한 로비였습니다. 이는 권력자들이 자국민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에고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죠. 특히 사우디 왕실의 기만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앱스타인 파일에서 그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명색이 메카와 메디나를 품은 이슬람 최고 성지의 수호자라는 자들이 앱스타인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왕실 수석 고문인 라파트 알 사바그가 앱스타인과 굉장히 수위가 높은 성적 농담을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어요. 앱스타인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위조 오스트리아 여권의 거주지는 버젓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적혀 있었고, 심지어 이슬람 최고의 성물인 키스와 조각을 사우디 왕실은 그 미성년자 성착취 전과자에게 기념품으로 전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한 율법으로 민중을 통제하고 여성을 억압하면서 밀실에서는 돈과 권력을 매개로 국경을 초월한 소아성애와 인신매매 범죄 카르텔을 형성하는 지배층들. 이들에게 종교와 이념, 동맹의 가치란 그저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외도덕의 대가는 고스란히 약자들의 피로 돌아옵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뒤에서 폭격을 사주한 사우디의 기만적인 삼각 동맹에 극도로 분노한 이란은 마침내 보복의 칼날을 걸프 전역으로 돌렸죠. 사우디아라비아 내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를 비롯해 바레인의 미 해군 오함대 기지, 그리고 쿠웨이트 등에 산재한 동맹국 군사시설과 정유 인프라를 향해 이란의 자폭 드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들의 밀실 야합이 결국 중동 전체를 맹렬한 불바다로 밀어넣은 겁니다. 이 끔찍한 연쇄작용을 지켜보며 주류 언론이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이 안보 프레임에 속지 않는 일부 독립 언론과 탐사보도 매체들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참극을 가리켜 주저없이 앱스타인 전쟁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열강의 수뇌부, 그리고 사우디 왕실까지 깊숙이 연결된 글로벌 성착취 카르텔의 치부를 덮기 위해 권력자들이 합심하여 타국의 영토에 미사일을 쏟아붓고 자국군인들을 사지로 내몬 기만극이라는 것이죠. 거창한 종교와 이념의 탈을 썼지만 그 본질은 결국 자신들의 더러운 범죄 리스트를 타국의 피와 화약 냄새로 덮으려는 권력자들의 사륙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밀실 야합과 지정학적 불장난의 청구서가 언제나 가장 힘없고 젊은이들의 피로 지불된다는 사실입니다. 165명의 이란 초등학생 여아들이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미나부의 참상을 비롯해 현재까지 최소 1,045명에 달하는 이란인들이 목숨을 잃은 비극에 이어 미 중부 사령부는 결국 미군 6명의 전사와 18명의 중상이라는 피해 대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이 파국은 결코 중동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방위적 도미노가 시작된 거죠.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든 마지막 핵협상을 중지하려던 튀르키예는 실패의 대가로 밀려들 초대형 난민 사태를 막기 위해 국경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는 비상계획을 가동했습니다. 분노한 이란이 세계 경제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당장 우리의 밥상 물가와 생존을 위협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턱 밑까지 다가왔죠. 무엇보다 한국에 사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것은 권력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낸 동아시아의 안보 위기입니다. 미국의 압도적 화력과 시선이 중동의 수렁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대는 사이 이 지정학적 공백을 틈타 무섭게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와 중국이겠죠.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옹호한 유럽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중국은 대만을 칠 수 있어요.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이 중국군과 갈등을 빚으면 중국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대신 이란처럼 미군 기지와 시설이 있는 한국을 먼저 공격할 겁니다. 현 다카이치 일본 내각은 중동과 중국의 위협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우리는 이제 유엔도 국제법도 믿을 수가 없다 라면서 일본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죠. 완벽한 타이밍과 명분으로 미국의 비호 아래 현재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노골적인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평화보다 아예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이자 최선의 평화라고 강조해왔죠. 자국민의 안위는 팽개친 채 전쟁이라는 끔찍한 방패 뒤로 숨는 서방의 권력자들, 그리고 불안감을 볼모로 재무장을 부추기는 일본과 달리 이 지정학적 단층대에 놓인 한반도의 생존은 저 거대한 대리전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철저한 균형을 지켜내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대리전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로 내몰렸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피 흘리며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평범한 오늘을 지켜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민주주의를 망친 절대 악이자 돌연변이로 규정하지만 사실 트럼프는 미국의 원인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내심 원하고 바라던 욕망과 이기심의 현현일 뿐이죠. 과거엔 그 패권적 욕망을 세련된 외교적 수사로 숨기거나 포장했다면 이제는 날 것 그대로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격언이 있죠. 미국은 끊임없이 타국에서 전쟁을 벌여도 본토엔 폭탄 하나 떨어지지 않는 지정학적 축복을 누립니다.
그들이 쏘아올린 미사일과 그들을 향해 날아가는 보복의 미사일 모두 언제나 다른 나라 땅에 떨어져 무고한 타국민들만 피를 흘리죠. 이 미국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괴리감은 더 뚜렷해져요. 그들은 한결같이 나는 트럼프를 뽑지 않았어. 마가 지지자들이 무식해서 문제야. 라면서 스스로를 이 문제적 미국과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외부자의 시선에선 그들 모두가 이 끔찍한 결과를 방조한 똑같은 아메리칸일 뿐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을 당시 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뽑지 않았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우리가 원치 않은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했다. 도대체 미국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늘 의회가 알아서 견제할 거야. 다음 중간선거에서 심판하면 돼. 이런 식의 타성뿐이에요. 그들이 늘 불평하는 그 망가진 시스템에 의존하는 대답 말이죠. 이 맹목적인 마가 지지자들은 차라리 그 투명함 때문에 이해라도 가요. 하지만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비판하면서도 타국의 무고한 시민들이 미국의 폭력에 희생당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안온한 일상은 조금도 희생하려 들지 않는 이 선량한 방관자들의 위선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러한 방관의 배경에는 미국 사회 특유의 단절과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미국인들은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집단을 문자 그대로 다른 종족처럼 타자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화 시빌워의 대사 중에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가 떠오르죠. 너는 어떤 종류의 미국인이냐? 한국처럼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궁극적으로는 한 민족이라는 운명 공동체 감각이 미국은 사실 희박합니다. 둘째,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정치적 행동을 증발시키는 것 같아요. 광활한 영토 탓에 워싱턴 DC의 권력은 자신의 삶과 유리되어 있고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인식도 옅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뿌리 깊은 개인주의와 짧은 역사 속에서 국가적 가치를 위해 시민 전체가 연대해서 투쟁해본 경험 자체가 부족하죠. 강한 척하지만 사실 속은 한없이 연약한 것처럼 이들은 사회 시스템이 조금만 삐걱거려도 극심한 상실감을 느끼는 응석바지 사회의 구성원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 거대한 제국의 시민들이 왜 이토록 무기력한지 의아했는데 그 내밀한 구조를 들여다보면 기시감이 들어요. 지금 미국의 정권은 시민들의 상식선을 넘어 너무나 극단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폭주하고 있어서 평범한 개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고 바로잡아야 할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집단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철저한 무능력과 지리멸렬함이 결부되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급행열차에 갇혀버린 셈이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 폭주하는 히틀러와 나치당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던 독일 시민들의 무력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히틀러 역시 처음에는 대중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인 선거로 권력을 쥐었죠. 그러다 그가 비상사태를 핑계로 국가 시스템을 순식간에 해체했을 때 독일 시민들 역시 압도적인 극단성과 야당의 붕괴 앞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침묵했습니다. 당시에 그들도 지금의 미국인들처럼 허울뿐인 시스템에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다만 다른 점 하나는 우리는 이미 그 파국의 끝이 무엇인지 역사로부터 배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의 미국은 그 실패한 역사의 궤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정권조차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나라가 타국 주권 국가의 정권은 미사일 몇 방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굉장한 오만함인 것 같아요. 미국인들은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 니들이 미국에 대해서 뭘 아냐? 이렇게 무시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계 1등 시민을 자처하는 만큼 미국의 모든 정보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데 말이죠. 미국에서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 외지인과의 접촉 없이 오직 단 하나의 뉴스 채널을 보는 미국인과 글로벌 경험이 풍부하고 서방 언론과 중동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언론을 접하고 토론하는 외부인 중 누가 더 미국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외부의 충고를 닫아버린 이 아둔한 미국 중심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는 결국 그들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자충수가 될 겁니다. 그 명백한 진실을 지금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인들만 모르고 있죠.
모든 것은 결국 카르마입니다. 2026년 해가 바뀐 지 겨우 2달이 지났을 뿐인데 세계는 이미 아비규환입니다. 1월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기습 체포했고 2월에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무자비한 이민자 탄압이 세계를 시끄럽게 했으며 3월의 시작과 함께 이란 전면전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11월은 된 것 같은 피로감이 몰려오네요.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용인했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을 묵인해 왔습니다. 그 방관의 카르마는 이제 주권 국가를 유린하고 협상 중이던 이란의 뒤통수를 치는 무법천지로 진화했어요. 이 무너진 도덕적 뚝 앞에서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러시아가 동유럽으로 영토를 더 확장한들 누가 무슨 명분으로 이를 막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 세계는 이슬람 혐오와 난민 문제, 인민자 혐오와 인종차별의 늪에 더 깊이 빠질 것이고 폭력의 화살은 수직의 권력자가 아닌 수평의 약자들만을 향하겠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일상적인 혐오 범죄와 총기 난사가 빗발쳐도 2026년은 그저 AI를 동원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로,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야만의 해로 기록될 겁니다. 우리는 2001년 9.11 테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난 2019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의 통화 일화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카터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이 여러 방면에서 미국을 너무 앞서가고 있어 걱정이라고 솔직한 불안을 털어놨다고 해요. 그때 카터는 이렇게 답하죠. 미국은 242년의 건국 역사 중 평화로웠던 기간이 단 16년에 불과한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전쟁과 파괴에 3조 달러를 쏟아부으며 낭비하는 동안 중국은 1979년 국교 정상화 이후 전쟁에 단 1센트도 낭비하지 않고 그 돈을 고속철도와 인프라,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앞서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중국이 미국을 향해 날선 성명을 낼 때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의 일침을 단골로 인용합니다. 평화가 아닌 전쟁에 자국민과 국부를 희생하는 제국, 그러면서도 타국의 정권은 입맛대로 교체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제국, 그 엉성하고 아둔한 파멸의 카르마가 지금 전 세계, 우리 모두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머 세대의 탐욕과 야만, 서양 백인 남성 권력자들의 위선 앞에서 이 밀레니얼이나 Z세대를 비롯한 평범한 개인들이 짙은 무기력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예견했던 그 화제의 BBC 드라마 Years and Years가 떠오르는데요. 이 드라마는 놀랍게도 트럼프의 재선을 예측했죠. 이 드라마가 나온 게 2019년이었는데 말이죠.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가 임기 말 돌발적으로 중국 인공섬에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설정과 푸틴의 동유럽 패권 야욕, 그리고 그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촉발된 전 지구적인 난민과 이민자 위기 등 현재 우리가 당면한 지정학적 위기를 모두 예견한 블랙 코미디 시리즈입니다. 나아가 극우 포퓰리스트 정권의 합법적인 폭정, 뱅크런으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AI 기술의 부작용, 그리고 소수자들을 가두고 방치하는 난민 수용소의 참상 등을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묘사하죠. 이 모든 끔찍한 파국을 겪은 뒤 식탁에 모여 앉은 가족들은 정부와 은행, 경제와 강대국들을 탓하며 시대의 불운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가장 어른인 할머니 뮤리엘은 그 지옥의 근본적인 원인을 거대한 악의 음모가 아니라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개인들의 작고 이기적인 타성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뮤리엘은 이렇게 말하죠. 은행 탓, 정치인 탓 하지 마라.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이 된 건 모두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는 1파운드짜리 싸구려 티셔츠를 보며 지구 반대편 노동자의 뼈를 깎는 착취를 알면서도 그저 싸고 편하다는 이유로 침묵하며 지갑을 열었지. 마트에 무인 자동 계산대가 처음 들어섰을 때도 우리는 항의하거나 상점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다.
나보다 시급이 적은 계산원 여성과 불편하게 눈을 마주치기 싫다는 그 얄팍한 편리함을 위해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방관했지. 이 거대한 지옥은 결국 우리의 그 사소한 방관들이 모여 완성된 것이다. 두렵고 벅차다는 이유로 눈을 감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 역시 결국 저 끔찍한 시스템의 폭력에 조용히 동조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강대국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 뭐 천조국인데 국제법 좀 어겨도 괜찮지. 하며 강자와 약자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강자에게 눈 감고 약자엔 더 악랄해지며 백인의 목숨과 중동인의 목숨의 경중을 가치와 이념으로 따진다면 우리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당장 지난 1월, 불과 2달 전이죠.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수도를 폭격하고 주권 국가의 지도자인 마두로를 야심한 새벽에 기습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했을 때를 떠올려 보자고요. 독재자 처단이라는 이 할리우드식 영웅서사에 취해서 맹목적으로 박수를 쳤던 사람들은 불과 2달이 지난 지금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최신 외신 보도로 교차 검증되는 2026년 3월 현재의 베네수엘라는 결코 민주화된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마두로를 몰아낸 자리에 그의 최측근이자 똑같이 부패한 권력자인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을 권력대행으로 앉혔습니다. 사실상 마두로 어게인이나 다름없는 부패 정권과 손을 잡은 거죠. 독재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미국은 곧바로 석유 제재를 풀고 수천만 배럴의 석유 통제권만 챙기며 철저히 자국의 탐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베네수엘라 민중을 위한 인권이라는 미국의 거창한 주권국가 침공의 명분은 그저 타국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기만극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평화롭고 상식적인 정권 교체조차 순리대로 해내지 못해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겪고 있는 미국이 미사일 몇 방과 특수부대 파견으로 남의 주권 국가 정권을 입맛대로 교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뼛속까지 백인 우월주의적이고 서구 중심적인 오만입니다. 나아가 수천 년의 역사와 고유의 문화, 굳건한 전통을 가진 이란을 상대로 똑같은 방식의 무력 정권 교체를 운운하는 것 역시 복잡하고 자존심 강한 페르시아인들의 정서와 민족주의를 티끌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아둔하고 폭력적인 발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서방 언론의 오만한 프레임 뒤에는 정작 이란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평범한 민중들의 참담한 생존 딜레마가 철저하게 가려져 있죠. 오래전 이미 이란에서 안전한 서구 사회로 탈출한 디아스포라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란 내부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이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최근 이란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이란인이 이 사이러스 얀센이라는 지정학 분석가의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증오하는 집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집을 둘러싼 불길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대다수의 이란 사람들은 부패한 이슬람 신정체제를 혐오하지만 서방의 무력 개입으로 국가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을 훨씬 더 공포스러워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동의 다른 국가인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국의 개입이 낳은 참상을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 자유를 약속받았지만 결국 혼란과 내전, 외세의 점령으로 추락했습니다. 외부 세력의 폭탄이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배달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이란 사람들에게 없어요.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잘 교육받고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그 젊은 이란인은 나쁜 정부 치하에서는 적어도 생존할 수 있지만 무정부 상태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처절한 딜레마를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는 강대국의 개입이 남긴 그 카르마가 다름 아닌 한반도의 뼈아픈 역사와 정확히 겹쳐 있기 때문이죠. 일제강점기의 어둠을 지나 참혹한 한국전쟁을 겪은 뒤 미군정의 비호 아래 이 땅에 들어선 것은 민중을 위한 진정한 민주정부가 아니라 철저히 미국의 패권 이익에 부합하는 친미 독재자 이승만 정권이었습니다. 서방이 이식한 권력은 반공이라는 강력한 이념으로 민중을 반으로 가르고 고립과 갈등을 더 깊게 만들었죠. 이승만 정권은 4.3 제주학살을 비롯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고한 민중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타국의 권력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참혹한 피해 대가를 요구하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적 트라우마로 각인하고 있어요. 서구 세계와 백인 엘리트 주류 언론이 합작해 매일같이 생산해내는 기만적인 프레임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뇌리를 지배해온 서구 중심의 편향적 사고방식에서 의도적이고 필사적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주류 매체가 떠먹여주는 납작한 서사를 거부하고 철저한 교차 검증을 통해 균형 잡힌 정보를 획득하여 온전히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구상에 거대한 지식과 데이터가 개방된 이 지금 AI 시대에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서 진실을 몰랐다는 비겁한 핑계조차 통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정치의 이명과 팩트의 파편들은 이미 우리 손끝에 평등하게 놓여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방대한 정보를 쥐고 있는 AI에게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도도,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할 의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도와 의지는 인간에게만 있죠. 이 부조리한 세계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AI에게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어떤 감춰진 진실을 끄집어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개인 각자의 고독하고 치열한 몫입니다.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누군가가 설계한 알고리즘과 권력의 매트릭스에 종속될 뿐입니다. 늙고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깨어있는 시선과 진실의 기록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부수적 피해로 지워버리려는 폭력에 맞서서 시대의 야만을 직시하는 것. 진실을 향해 질문하며 약자들의 고통에 연대하는 일이야말로 무기력의 늪에 빠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던질 수 있는 가장 존엄한 저항입니다. 서구의 매트릭스가 산산조각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제국의 카르마를 치열하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하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